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간밤에 발생한 새로운 뉴스 속보로 아침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자 조간 신문들이 어떤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파리 테러의 총책으로 꼽혔던 아바우드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 뉴스 속보로 다뤄드렸는데 저희의 보도가 맞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던 대로 아바우드가 파리 테러 급습 작전에서 경찰에 의해서 사살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프랑스 검찰 측은 급습 작전 때 현장에서 아바우드가 숨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제는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도 테러범들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생화학 무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해달라. 프랑스 정부는 이렇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이번엔 정치변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내 침묵에 아내 침묵. 님의 침묵이 아니라 이번엔 아내 침묵이네요. 기약이 없다. 문안박 쓰리톱 카드. 한국일보는 이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기약 없다. 과연 이 기약 없는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어떤 해결책을 꺼내들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기약 없는 문안박 쓰리톱 카드에 대한 이야기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방금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기사였다면 이번엔 사진 한 장 보실 텐데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왜 여기 이러고 쪼그리고 앉아 계신가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미동초등학교를 찾아서 학교에 설치된 재래식 변기에 앉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재래식 변기가 40%나 된다.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김무성 대표 복면금지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밝혀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위 때 복면을 쓰는 것을 불법으로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이 골자인데 복면금지법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10대 고아들을 유인해서 장기 밀매를 시도하려 했던 일당들이 붙잡혔는데 이 일당들이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 생생하게 저희 돌직구쇼에서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세상에 할 일이 없다고 해도 10대 고아들의 장기 밀매를 하려 하다니요. 이 일당들 엄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입니다.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한국 야구가 일본의 자존심을 제대로 꺾었습니다. 야구는 9회부터라는 그 말은 역시 진리였습니다. 어제 계속 3대0으로 지던 우리 대표팀 9회에서 이대호 선수의 이 역전포를 기점으로 4대3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이 막판 9회 역전승에 당황을 한 나머지 주저없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인데요. 서울신문 사회면에 있는 기사. 이 국회 보좌관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코를 높이려다가 염증을 얻는 셀프 성형기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제히 조간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과장 광고 15개 이번에 적발이 됐는데 이 국회 보좌관이 셀프 성형기구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난해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지난해 국감 지적이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오늘 33면 취재일기인데 제목은 50만 원 쥐어주면 취업문이 열리나? 누구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스스로의 상황을 자조하는 이런 수저론들도 일고 있는데 과연 이들에게 50만 원 쥐어주면 취업문이 턱하니 열릴 것인가? 문재인 대표는 어쩌자고 이 박원순 시장의 50만 원 청년 수당에 대해서 찬성을 했을지 잠시 후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다양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금요일에 문 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전에 이에 앞서서 방금 들어온 새로운 속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취재 내용이 오늘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습니다. 테러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 민노총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회 국정원이 이 내용을 파악한 것을 우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테러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 민노총 집회에 버젓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벡 테러 단체 연계자가 국내에서 테러 단체의 자금을 마련하고 테러 단체의 자금을 지원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테러 단체 연계자가 지난해 민노총 집회에 참여한 것이 적발돼서 결국 국정원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 속보로 돌직구쇼 긴박하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님 정성희 위원님. 테러 혐의를 받고 있는 방글라데시 테러 단체 연계자 외국인이 반정부 투쟁 민노총 집회에 참여했던 것이 적발됐다. 조금 충격적입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너무 놀라지 않게 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4일 집회는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 집회, 민노총 집회에 참여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것도 충격적인데요. 예. 국제 테러 혐의자 적발 사례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자료인데요. 이 방글라데시 테러 단체 자마툴 무자히딘 방글라데시입니다. JMB라고 하는데 이 혐의자, 이 방글라데시인 외국인 근로자가 민노총 집회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반정부 투쟁에도 참여를 했던 것이 적발이 돼서 국정원이 작년 2월에 출국시킨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 자마툴 무자히딘 방글라데시가 어떤 단체냐면요. 지난해 하시나 방글라데시 그 여성 총리 있거든요. 방글라데시 총리 암살을 모의했던 테러 단체이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 자기 국가의 총리 암살을 모의했던 이 테러 단체를 소속됐던 방글라데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열렸던 민노총 집회에 참여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작년에 강제 출국된 사실이 있습니다. 안녕한 전 의원님,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테러 조직이 우리나라의 반정부 투쟁을 주도하는 이 투쟁 세력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좀 아직은 섣부른 이야기입니다만 어찌됐든 극단주의는 통합니다. 극단주의는 통하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나중에 복면방기법도 이 기사를 보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면방기법도 이 기사를 보니까 생각이 들었고요. 동아일보가 이제 그 내용뿐만 아니라 또 이런 사례도 보도를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테러 단체인 이슬람 운동의 연계자 A씨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극단주의, 이슬람 원리주의, 극단주의 학습 사상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극단주의 사상 학습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또 국내에 거주하던 이슬람 이맘, 이슬람에서는 이맘을 성직자,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성직자들이죠. 이맘은 자기의 페이스북에 IS의 인질 참수 영상 홍보물을 올리고 동참하라 하는 또 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서 공공연하게 IS를 추종하고 또 테러 행위를 음모까지 아니더라도 동조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죠. 동아일보 상당히 좀 중요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국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테러의 위험, 국내도 테러의 예외 지역은 아니다. 그것을 보여준 아주 좋은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 이민선 변호사님, 이 극단적인 폭력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누가 이 시위에 참여했는가가 많은 시청자분들의 관심사였는데 이 참여 단체 중에 한 명이 테러 단체와 연계가 돼 있다. 이것도 충격적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의 테러 단체 연계자는 국내에서 테러 단체의 자금을 모으고 직접 테러 단체에게 이 자금을 지원하기까지 했다. 단순한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 세력이 아니라 이것은 테러 혹은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세력까지 거기 함께 있었다는 건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인데 이걸 계기로 우리가 정말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좀 심각한 논의를 할 때가 드디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테러가 이번에 파리의 진압 작전도 그렇고 핸드폰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누가 이제 와서 유선 전화로 공이 누르면서 하고 있겠습니까? 예. 근데 핸드폰에 대한 적법한 감청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어떤 식으로든 지금 테러 방지법이 조금 빨리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용진 전 대변인, 물론 테러 단체와 노동운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겠지만 단정하면 안 되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예. 그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러니까 소식인 것 같아요. 저 이제 그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예. 동아일보 기사가 의미하려고 하는 건 이미 우리 곁에 우려스러운 테러에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이 외국인들이 다녀갔다. 그렇죠. 이미 북한산에도 다녀갔다더라. 예. 경복궁에도 다녀갔다더라. 그런데 행여나 오늘 이 기사 때문에 민주노총이 뭐 흔히 도심 폭력 시위 예. 이렇게 지금 딱 되어 있는데 민주노총이 테러 조직과 무슨 연계되는 것처럼 영향을 미칠까 봐 약간 걱정하나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네. 있어요. 그 아침 기사를 보니까 어떤 신문에서는 우리나라에 유학 와 있는 그 아랍계 여대생에게 예. 일부러 히잡을 입힌 채로 한번 쭉 서울 시내를 몇 시간 돌아다녀 봤더니 일부러 수근수근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걔네가 파리에서 테러했다며 뭐 이런 예.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얘기 들으면 되게 불편했다는 보도를 하던데요. 마침 어제 우리가 알-누스라에 그 연계되어 있는 그 테러 위험성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북한산에 가서 알-누스라를 찬양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예. 경복궁 가서 알-누스라를 찬양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경복궁과 북한산을 없애자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처럼 예. 행여나 민주노총과 행여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런 그 불필요한 시선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어쨌든 우리 사회에도 이런 그 외국과 연계되어 있는 외국 테러 단체들과 연계되어 예. 있는 테러 위험성들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테러 방지법과 관련된 국회에서 여야간에 지혜로운 논의가 좀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이어서 오늘 아침에 발생한 또 한 가지 새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 쇼를 시작할 때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를 기획했던 주범 아바우드가 프랑스 군경의 급습작전 과정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 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당시에는 프랑스 검찰이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다가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프랑스 검찰이 이 급습작전 과정 중 테러 주도범인 아바우드가 사살된 것이 맞다라고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돌직구쇼가 주목해 볼 것은요. 이 아바우드가 아니라 프랑스 파리 테러 용의자들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미모의 한 여성이 군과 경찰을 유인을 해서 폭탄 조끼를 입고 자살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본격적인 돌직구 신문을 전해드리죠. 만나보시죠. 오늘 조간신문들과 여러 테러 전문가들은 IS의 또 다른 무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성 테러리스트를 일컬어 부르는 지하드 제인. 지하드 제인. 방금 좀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급습작전 때 폭탄 조끼를 입고 자살 테러를 일으켰던 여성 또한 사살된 아바우드의 사촌 여동생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여성도 지하드 제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대 굵직한 테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여성 테러리스트 지하드 제인의 악명과 이 지하드 제인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정보당국은 여성 테러리스트 지하드 제인에 대해서 적색 경보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과연 이 지하드 제인 누구고 어떤 활동을 벌였을지 지금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지하드 제인 아야 부메디엔입니다. 국적은 프랑스의 여성인데 이 아야 부메디엔 올해 1월 프랑스의 풍자 잡지 샤를리 앱도 테러 사건 당시 파리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였던 테러리스트의 아내입니다. 아야 부메디엔. 그런데 이 식료품점의 인질극 테러를 벌이기 하루 전날 테러리스트인 남편과
여성 경찰관을 살해하는데 이 아야 부메디엔이 같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프랑스 국적의 이 여성, 얼굴을 봤을 때 테러리스트라고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경찰이 수배를 받았지만 유유히 종적을 감췄고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입니다. 지하드 제인. 그 옆에 있는 지하드 제인 한 명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서멘사 루스웨이트. 국적은 영국인데요. 2005년 런던 지하철 테러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 주범 저해인 린지의 아내입니다. 역시 테러리스트의 아내로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데요. 그런데 이 서멘사 루스웨이는 나이로비 쇼핑몰 테러 주동자의 공범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IS의 본부에서 여성 테러 대원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재밌는 점은 영국 언론이 이 서멘사 루스웨이트를 일컬어서 스페셜 원, IS에서 스페셜 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별명까지 붙일 정도로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드 제인입니다. 이름 콜린 라로즈, 국적 미국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네덜란드에서 평범하게 바텐더로 일하다가 극단적인 무슬림을 만나서 개종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10년형을 선고받고 미국 감옥에 수감돼 있습니다. 2009년 이슬람 선지자 마호메트를 조롱한 스웨덴 만화가를 살해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하드 제인, 이름 미리엘 드고크, 국적은 벨기에입니다. 모로코계 무슬림 남편을 만나 개종을 했고 자폭 테러로 사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하드 제인인 셀리 존스. 이 셀리 존스가 참으로 흥미로운 양력을 갖고 있는데요. 국적은 영국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다가 25살의 연하 남성, 그런데 그 남성은 IS 대원입니다. 25살의 연하 IS 남성과 결혼한 이후 앞서 봤던 지하드 제인과는 다르게 폭탄 테러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서구 소녀들을 IS로 회유하려는 회유책을 맡고 있다. 그래서 영국 언론들은 이 셀리 존스에 대해서 미스터 앤 미시즈 테러라는 별명까지 붙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하드 제인.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이 지하드 제인의 악명,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활동도 다양하고요. 평범한 가정주부부터 바텐더가 갑자기 이 테러리스트로 바뀌는 과정 또한 극적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 설명을 지하드는 성전이란 뜻이죠. 예. 제인은 뭐 미국의 유명한 배우 데비 무어가 나왔던 G.I. 제인. 저기서 나온 여전사를 뭐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데. 거기서 따온 제인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전을 하는 여전사, 이런 의미로 이제 서구 언론이 지어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하드 제인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IS가 이 여성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 여성들 이용한 이유는 일단 감시망을 피하기 쉽다. 남자들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경호 당국이나 이런 데서 감시를 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들은 특징이 대부분이 무슬림인 이슬람 교도인 남편을 과 결혼해서 극단주의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저 5명 모두 다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이슬람 남편들을 만나가지고 극단주의에 빠진 경우죠. 몇몇은 외모도 빼어납니다. 그렇죠. 뭐 지금 셀리 존스는 또 25살 연하의 이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셀리 존스는 지금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셀리 존스가 서구의 젊은 여자들을 끌어들이는 10대 여성들. 그 선전전에 앞장서 있다는 예.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IS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법으로 시리아 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455명이랍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작년에만. 그런데 예. 이제 이들의 나이가 재밌습니다. 평균 연령이 18세예요. 18세 여성들이. 18세. 그러니까 지금 이미 들어갔던 여성들도 연령이 그냥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들 가운데서 8%가 예. 서구 국적자, 즉 유럽이나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저런 백인 얼굴들의 예. 그 여성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 분석을 이렇게 했어요. 지하드 제인, 이 어린 소녀들은
광적인 축구 팬과 비슷하다. 광적인 축구 팬과 비슷하다. 그들은 즐기는 스포츠가 테러가 됐다. 어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을 회유할 때, 이 셀리 존스가 회유할 때 이렇게 회유를 한다고 합니다. 지하드 전사의 신부가 되면은 예. 돈을 벌 필요도 없고 예.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예. 모두가 당신을 여신처럼 공경하고 떠받더니 시리아로 오기만 하면 된다. 사실 10대들에게 굉장히 약한 점을 건드리네요. 야, 그렇죠. 숙제도 공부할 안 필요도 되고, 없고 시험도 안 봐도 돼. 돈 벌 필요도 없고 여신이야. 시리아에만 오면은 어. 멋진 인생이 펼쳐진다. 예. 라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한 젊은 여성들이 시리아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분석을 하면 시리아 이 지하드제인은 대부분 예. 서구 사회에서 차별받는 무슬림이거나 하층 계층의 소녀들이다. 또 이것도 사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이번에 자살폭탄 테러를 했던 여성도 지하드 제인 여성 테러리스트인데 IS 남성이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이렇게 평범하게 살던 다른 국적의 여성들을 자신의 아내로 회유할 수 있었을까? 황당한 생각 같지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저희들이 보기에는 IS 남자들 무서워서 근처에도 안 갈 것 같은데 455명 어떻게 이 여성들을 회유합니까? 그 뭐 회유 매력이 많습니까? 회유책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사랑에 약하죠. 최은미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나네요. 아 여기서 시 한 구절. 네, 서른 잔치는 끝났다에 그런 대목이 예. 있죠. 나는 혁명보다는 혁명가를 사랑했다. 혁명보다 혁명가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낭만적인 예. 어떤 그런 소녀들의 감성에다가 지금 아까 셀리 존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뭐 조직적인 유혹 거기다가 이 IS 대원들은 직접적으로 인터넷에 뛰어들어서 예. 서구 여성들을 갖다가 IS로 넘어오라고 그러니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나요? 그것을 궁금하네. 이렇게 폭로한 사람이 30세의 프랑스 여기자 예. 안나 에렐, 물론 가명입니다. 진짜 이름은 들어가면 테러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6개월간 20살의 이슬람 손으로 분장을 하고서 인터넷에서 IS와 대원과 접촉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여학생들을 그 유혹을 하나를 유혹하는지. 과정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지하드 여전사가 되어.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썼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 상대방의 지금 알 자르하디의 그 하여튼 측근인 간부급 지하디스트가 유혹을 했던 그 장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나요? 너의 부르카 안에는 내가 원하는 옷은 아무거나 입어도 돼. 예. 가터벨트나 망사 스타킹이라든지. 예. 자기는 어떤 속옷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대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죠. 자기야 아름다워. 내가 여기 오면 뭐든지 해줄게. 모든 사람들이 널 맞들어 모실 거야. 그리고 이교도에서 전투했다고 승리하고 자라도 묻고 마지막으로 멋대로 혼인 우리 결혼했어 이런 다음에 자기 처녀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가 프랑스 이제 여기자가 정말 10대 소녀인 것처럼 해서 얘가 얘기하는데도 네덜란드와 이런 데를 거쳐서 가요. 그러면 다음에 어디로 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 유혹을 한답니다. 예. 여기 그 들어가 있는 댓글이 아주 웃겨요. 그러면 많은 소녀들이 이 IS행을 고민하는 소녀들이 막 붙여요. 예. 비슷한 또래들이 나도 가도 되냐, 정말 멋지냐, 그럴듯하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런 것도 물어보네요. 티팬티 가져가도 돼요? 티팬티 가져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10대 애들이 예. 정말 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애들을 아까 꼬셔다가 하게 되고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거를 폭로한 다음에 책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프랑스 여기자를 유혹을 했던 남자, 정치 알고 보니까요. 38살이었고요. 나이는 이제 속였죠. 이미 3명의 부인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속지 마셔야 돼요. IS 이 대원들이 임선 변호사님, 네. 당신은 아름다워. IS로 넘어오면 여지처럼 받도록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부인이 3명이나 있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속기에는 18살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어서 몇 살 차이 안 네, 몇 살은 차이 안 나지만 조금 나이가 있어서 쉽게 속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항상 모든 극단적인 이단이나 이런 테러리스트에 빠지는 거를 보면은 제일 약한 포인트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예. 남자의 경우에는 인정 욕구, 너는 훌륭해. 여자의 경우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아름다워. 그거를 잘 건드린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사랑을 받고 반듯한 이성을 확립할 수 있었던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성을 세우고 그렇죠. 좀 넘어가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예, 이미 여자는 아니지만 한국의 김군도 IS로 넘어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사는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기사 같습니다. 그런데 이 IS가
10대 소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울직구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IS의 홍보 수단, 황당합니다. 어제는 아예 IS가 자신들의 홍보 영문판 잡지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에 아주 희한한 테러 무기까지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여객기 폭파 테러에 썼다는데 황당하고 정말 막갑합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탄산음료 캔과 뇌관, 그리고 기폭 장치까지 IS가 홍보 잡지 다비크에 공개한 사제폭탄 재료입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폭탄으로 지난 30일에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 테러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옆에는 러시아 여객기 잔해와 탑승객 것으로 보이는 여권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이들은 당초 서방국가 비행기를 테러하려 했지만 러시아가 IS를 상대로 공습을 시작하자 러시아 비행기로 목표물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잡지에는 처형된 중국인과 노르웨이인의 시신 사진도 실렸습니다. 지난 9월 인질로 잡고 있다며 돈을 요구했던 두 사람을 결국 살해한 것. 이에 중국 시진핑 주석은 성명을 내고 어떤 테러도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고 밝혀 국제사회의 반-IS 전쟁에 참가할지 주목됩니다. 恐怖主义是人类的公敌，中方反对一切形式的恐怖主义。 IS는 또 대원이 직접 만든 사제폭탄을 허리에 차고 뉴욕 맨해튼을 활보하는 듯이 보이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듯한 행동으로 자살폭탄 테러를 암시한 겁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IS의 협박 선전전에 각국은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 테러 단체에서 발간했다는 자신들의 홍보 잡지, 제가 옆에 출력해 봤는데 상당히 세련돼서 저는 잡지 타임즈를 보는 것 같은 착각까지 순간 들었습니다. 다비크. 이게 다비크인데 정식으로 발간되는 무슨 잡지인 줄 알았는데, 국제 잡지인 줄 알았는데, 이 테러리스트, IS가 자신들이 매달 홍보 잡지를 이렇게 발간합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테러 장면을 사진에 받고 아주 영어 제목도 멋들어지게 편집을 해서 선동적인 문구까지 박아놨습니다. Just Terror, 오직 테러뿐. 그러면서 이 잡지 안에 이번 호에 특종입니다. 단독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 단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번 러시아 여객기 폭파 때 썼던 탄산 캔 음료와 이 기폭 장치들 허접해 보이기도 하고 조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 썼지. 너네들은 몰랐지. 조롱이다 하는 듯이 버젓이 이런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그런데 박용진 전 대변인, 아까 이 IS가 어떻게 젊은이들을 유혹하느냐 했는데 다비큐라는 이 잡지를 보면 테러가 멋있어. IS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뭐 이렇게 철없는 친구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일으키고 나서 알카에다의 선전은 주로 알자지라라고 하는 아랍계 방송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됐었느냐면 주로 저기 파키스탄의 그 산악지대 근거에 있는 주도자들이 자신은 신에 계시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테러를 지시하거나 테러에 대한 자신들의 정당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테이프를 찍어서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알자지라 기자에게 전달해서 이렇게 방영하는 방식. 굉장히 아날로그하고. 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그 서구의 여성들과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잡지를 발행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당성과 자신들이 주장하는 테러의 이유에 대해서 막 선전하는. 아니, 지금 저희가 다비큐 있는 잡지 표지 사진만 보내드리고 있는데 12월호 이러고. 보통이 아니에요. 이달의 우수 테러리스트도 선발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하신 다비크의 그 7호로예요. 7호로가 아니라 7호에 이번에 파리테고 총책임자였던 아비우드가 소개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매 호에 이달의 전사 두 명씩 금주의 인물 이러듯이 이달의 전사 두 명씩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도 있는데. 정말 황당하네요. 근데 오늘 동아일보 3면에 전승훈 그 특파원이 그 검거 작전이 벌어졌던 생드니 현장 르포를 써서 보냈거든요. 우리 파리 특파원 전승훈 특파원이 지금 생드니 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앞부분은 다 비슷합니다. 어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는지. 근데 뒷부분에 재밌는 분석이 붙어 있어요. 이 생드니가 어떤 데냐? 북아프리카 이민자 집단 거주지다. 청년 실업률이 무려 50%에 이르고 있고 범죄율이 최악이다.
그리고 폭력 사건 발생률도 1000명당 31건, 유럽에서 가장 높고 2005년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파리 폭동이 바로 인근에서 벌어졌던 데다. 예. 실제로 이 전수근 특파원이 총격전이 벌어졌던 주변을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한 중학생 정도 보이는 애들이 껌을 짝짝 씹으면서 왔겠죠. 딱 봐도 뭐 기자인지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아저씨 내가 총격전 벌어졌던 거 다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예. 한 30프랑만 주면 30유로만 주면 내가 이거 아저씨 넘길게 이렇게 거래를 해오기도 하고요. 히잡을 쓴 이슬람계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한 할머니는 나한테 인터뷰를 하려면 돈부터 줘라. 예.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우리가 순진해서 넘어간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차별, 종교적인 따돌림,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 IS가 사회적 갈등 속에서 테러를 저지르는 가장 좋은 온상이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계속 이 악마의 속삭임을 뻗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서구 사회나 우리 사회나 다 있는 이런 사회적인 어두운 측면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 주목했으면 좋겠다. 정성희 위원님, 지금 잡지의 한 장면을, 다른 장면을 제가 또 준비했는데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인지를 처형한 아주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면인데 이 잡지의 편집 기법이랄까요? 색상, 글씨체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IS는 현대 미디어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 대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유혹하는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다비크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사진이나 이런 것도 고급스럽고요. 예. 편집 기술 이런 거 대단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포장도 잘합니다. 우리가 돌직구 쇼 맨날 우리 김진 씨가 단독입니다. 얘기했는데 단독 예. 익스클루시브. 딱 해서 주목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을 먼저 제공을 하고요.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현대 미디어가 어떤 걸 좋아해요? 랭킹을 합니다. 매깁니다. 예. 순위를 매깁니다. 근데 순위를 매겨서 이달에 누군가를 이달의 딱 해서 전사.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중국인 인질을 처형한 거 이번에 나왔는데요. 예. 어저께 중국인 인질 처형한 것도 인질의 몸값을 노르웨이와 중국이 요구를 했는데 인질의 몸값을 요구한 것도 잡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예. 2달 전에 잡지를 통해서 했고 처형한 사실도 잡지를 통해서 했어요. 근데 사실 요구한 다음에 바로 처형한 것 같습니다만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SNS나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엄청나게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 속성에 대해서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이 다비큐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첫 번째는 기사가 영어로 돼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서 지금 세계를 향해서 테러의 이 악마의 손길을 뻗고 있구나라는 게 가장 놀라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웠던 것은 지금 영상이 잠깐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뉴욕을 활보하면서 자폭 테러를 암시하는 듯한 영상을 내보냈는데 예. 이것은 마치 영화 속에 마치 영화의 예고편을 보는 듯한 굉장히 세련되고 흡입력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이 영상이죠. 맞습니다. 뉴욕의 맨하튼의 한가운데 42번가도 보이고 옐로우 캡도 보이고요. 이런 곳에서 마치 저 스위치만 당기면 이제 폭탄이 되는데 미국 맨하튼 너희들은 IS의 손안에 있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는 것을 굉장히 세련된 편집을 보내줘요. 지금 영상 한번 네. 다시 보겠습니다. 뉴욕 시내에 있는 풍경들을 간간히 넣었고요. 한 테러리스트가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자신의 몸에 감추고 있는 그런 장면,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뉴욕을 상징하는 타임스퀘어라든지 아니면 옐로우 캡, 노란 택시들의 영상, 시민들이 번잡한 영상을 굉장히 교차하면서 보여줘서 뉴욕도 날려버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런 메시지, 굉장히 성숙해요. 이런 메시지는 단순히 IS 대원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분명히 IS로 인해서 포섭된 서구의 언론인들의 도움을 받은 걸로 보여요. 예. 이번 다비큐에 누가 인터뷰를 실은 사람도 2012년도에 IS에 납치된 영국인 사진 기자가 글을 기고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IS의 뭐라고 하나요? 동화가 돼갖고 IS는 이제 국가다라는 글을 실었더라고요. 예. 지금 IS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이슬람 테러 단체다 하니까는 뭐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어느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테러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IS는 이미 국가입니다. IS를 분석한 책들을 보면은 IS의 1년 예산이 미얀마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예. IS 관내는 1000만 명의 국민을 거느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IS가 9.11 테러가 터졌던 그때를 IS는 역사적 분류를 할 때 개안이라고 합니다. 눈이 예. 떴다. 개안.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15년 올해까지를 칼리프 왕국을 만드는 기간.
칼리프 왕국은 현재 이슬람 IS의 최고 지도자 칼리프라고 그럽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드디어 성전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공공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는 스케줄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더 심한 예. 정말 국가 대 국가의 전쟁.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걸 문명 간의 전쟁이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IS의 테러는 앞으로 수그러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 특히 이제 IS가 영토가 지금 줄어들어요. 연합회 공격에 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테러를 해외로 오히려 넓히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IS의 어찌 보면 황당하고 어찌 보면 섬뜩한 수법과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보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역시 단독 취재 내용 속보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 현재 조계사에 아직도 은신해 있는데요. 동아일보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민노총 측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입을 만한 승복, 스님들이 입는 승복을 몰래 반입을 했는데 아마 한상균 위원장이 뒤로 도피 작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노총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몰래 승복을 조계사 내부로 반입을 해서 한상균 위원장이 앞으로는 기자회견을 하고 뒤로는 도피를 준비했다라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다음 돌직구 신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친본보호 요청한 한상균 위원장, 승복을 몰래 반입한 까닭이 도대체 왜? 정말 궁금해지는데,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민노총에서 몰래 승복을 반입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 저도 잘 이해가 안. 뭐 이제 예. 동아일보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에 민주노총의 고위 여간부, 노총 예. 여간부가 조계사 인근에서 승복 한 벌을 사 가지고 종이 쇼핑복에 승복을 넣어서 예. 들어갔다는 겁니다. 조계사로 들어가서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방에 들어갔다. 예. 그리고 나올 때는 손에 쇼핑백이 없었다. 그럼 결국은 한 위원장에게 전달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승복을 전달했는지. 이제 쉽게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이 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입고 스님으로 가정해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또는 사실 조계사 내에서는 일반인들도 승복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또 비슷한 시간에 민주노총의 차량 세대가 조계사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예. 근데 차량 안에 들어있는 것이 천막, 검은색 나무 깔판, 스티로폼. 예. 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 물건들을 보면은 평범한 보통 농성용입니다. 천막 치고 깔판 깔 스티로폴 이제 추위를 막기 위해서 스티로폴 깔고 나무 엎고 하는 것은 농성용이기 때문에 장기 농성을 염두한 어떤 장비들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단순한 기자회견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피를 시도하고 승복을 입고 예. 시도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남아서 현재 12월 5일에 지금 2차 골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그때 안에서 지휘를 하는 또 아니면은 농성을 하는 그런 시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경찰 측의 추측이고요. 또 예. 이와 관련된 동아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성 의원님,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철도노조 파업 때도 주요 인사가 경찰의 수배망을 뚫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 측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노총에서 반입한 이 승복이 한상균 위원장이 스님으로 분장을 하고 뒤로 몰래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경찰이 대비를 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경찰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야죠. 또 실제로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다친 독처럼 이렇게 다 포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철도노조에는 빠져나간 전례가 있거든요. 예. 경찰이 문책을 당할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비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간다기보다는 12월 5일 제2차 투쟁을 예고한 12월 5일 전까지 예. 장기적으로 거기 그 조계사를 무대로 해서 지휘본부로 해가지고 투쟁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전략 차원에서 갈아입을 옷하고 이게 편하니까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천막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12월 5일까지는 있겠다는 전략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쯤에서 박근혜의 심장 밑에서 지휘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아예 천막 스티로폼 아예 지휘본부를 차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대하는 경찰뿐만 아니라 조계사의 고민이 예.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아니 박윤희 대변인, 예. 이 승복은 탈출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조계사 경내에서 편하게
활동을 하기 위한 생활복입니까? 네, 저 편한 그 간편복으로 갈아입으려고 그런 것 같고요. 예. 승복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탈출용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예전에 철도노조 파업 때를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 주요 지도부는 다 민주당 예. 당사,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와 계셨고 또 그 조계사에 나와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갔었는지는 잘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빠져나간 게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도 지금도 예. 이전에도 조계사에 상당히 여러 번 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도관에 든 그 쥐 그냥 딱 갇혀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만일에 뭐 수배자가 빠져나갔으면 경찰은 그야말로 박살이 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이제 그 전원하고 있는 건 다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경찰도 뭐라고 그랬느냐? 기자회견 어수선한 틈타 승복을 갈아입은 후 빠져나가려 한 듯 그리고 청망농성 준비하려 했나? 예. 한 물음표 추측으로만 되어 있는 예. 경찰의 약간 구라성 추측을 이제 기자들이 오늘 좀 불안한 말. 인용을 해서 그렇고요. 거짓말성. 예. 이 방송 아마 이 김구라성 말씀하신 거죠, 연예인?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은 민주노총 쪽에서는 대단히 처신이 중요한 때예요. 여기서 뭔가 좀 비겁하게 가려고 한다거나 여기서 또 다시 무슨 오바를 한다거나 이러면 여론의 문매뿐만이 아니라 조계종으로부터도 내쳐질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신중하게 처신을 할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한 위원장은 조계종 화정에서 이제 보호하기로 했는데 조계종 화정에 말하는 불쌍한 중생이 아닙니다. 범법자입니다. 범법자다. 그러니까 종교도 법 위에 국민들의 약속인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새는 다 앉는 게 그런데 위원장이 과연 우리 조계종이 조용히 하세요. MC가 말하는데 왜 이렇게 지방방송을 불법과 하세요? 불법 사이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과연 승복을 입고 탈출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과 끝까지 조계사에 맞설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치 이슈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복면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 복면 가왕은 아니고 복면 시위를 막겠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 18대 국회 당시 복면 금지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 인권 침해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불법 폭력 시위들을 보면은 이러한 법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들도 복면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김일순 변호사님, 복면 금지, 복면 시위 금지법, 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입니까? 네, 최고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복면금지법이라는 게 원래는 언제 처음에 발의가 됐었냐 하면 2006년도에 그 당시 미군기지 이전 시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폭력 시위가 이제 생기자 복면을 쓴 채로 시위를 하면은 벌금형을 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가 폐기가 됐었고요. 그 후에 이제 반복해서 나온 거는 18대 국회 2008년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시위가 격해지자 이명박 정부 때 또 당시 여당에 의해서 발의가 됐었는데요. 당시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모두 무산이 됐습니다. 야당의 반대 이유는 너무 당연히 그것은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한 당시에는 국가인권이 또한 야당의 손을 들어줘서 이것은 집회 시위 등을 중대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한 바람에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다시 한번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예, 저도 기억나요. 당시에 야당이 이거 MB 악법이다. MB 악법이다라고 했었고 뭐라고 했었냐면 당시에는 그러면 시민이 황사 마스크만 써도 잡아가겠다는 것이냐라는 면에서 이제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글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 찬반을 묻는다면은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김무성 대표가 그러셨잖아요. 지금 프랑스도 독일도 뭐 미국도 다 합헌 아니냐라고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도 벗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도 성매매 특별법 같은 경우에 그 업계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위안부 할머니들 마스크 쓰고 나오고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까지 다 범법자로 모는 거는 무리가 있고, 다만 폭력으로 번질 염려가 있어서 벗어라 했는데도 안 벗을 때 비로소 처벌을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경찰이 요구를 했을 때 안 벗으면 그때는 처벌해도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정성희 위원님, 사실은 이 복면 뒤에 숨어서 쇠파이프와 철봉 그리고 화염병, 심할 경우에는 이 불이 붙은 어떤 경찰차를 폭파시키기 위해 불 붙은 그런 연장까지 들고 왔던 폭력 시위대를 향해서 김무성 대표가 노린 건데, 노림수가 있는 건데, 이거 일반화해도 되나요? 그게 참 딜레마예요. 지금 예. 얘기한 대로 어떤 시위를 할 때는 본인의 익명성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난 14일 10회 집회에서 보듯이 아예 작정하고 예. 경찰의 채증이나 이건 카메라 촬영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마스크를 다 쓰고 그다음에 무기까지 들고서 준비해 오는 사람을 평화적 어떤 시위대로 볼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또 아까 재미난 측면은 이것은 분명히 현재 야당이 여당일 때 먼저 했을 때는 또 당시에 야당이던 예. 야당이던 새누리당이 반대했고 또 입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여당이 제가 생각하기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위 왕상과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높은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당이 뭐 강제로 밀어붙일 상황도 아니고 밀어붙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예.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위헌 판결을 받아봐야지 이게 논란이 끝날 상황일 것 같아요. 아까 안용환 전 의원이 저희 돌직구쇼 서두에서 테러 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외국인이 민노총 시위 집회에 참석했었다라는 속보에 대해서 이 복면금지법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복면을 하고 왔다는 얼굴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랍계의 사람들이 대거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 가운데 정말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IS에 동조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더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복면금지법, 물론 방금 말하신 것처럼 인권 침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인용을 자꾸 하는데 헌재가 규정하는 집회 시위에 의한 집회 시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은 헌재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입니다. 헌재가 인정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비폭력적, 평화적 시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위 같은 경우는 작정하고 나온 겁니다. 고글까지 썼어요. 스키용 고글, 마스크, 모자 쓰고 비옷까지, 몸의 형체까지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작정하고 이번에 시위된 맨 선발에 그 사람들 작정하고 썼습니다. 자꾸 이제 야당에서 뭐 어려운 사람들의 항의를 막느냐.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시위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서 맨 뒤에 서 있습니다. 정말 전문 시위꾼들이 작정하고 나와가지고 경찰차 때려 부수고 파이프 준비해 온 것. 그런데 이 사람들 할 수 있었던 건 얼굴 가리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폭력적 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복면금지법, 저도 우리 임 변호사 말에는 좀 동의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못하게 나온다는 것은 좀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경찰이 마이크를 통해서 자, 복면 정원 벗으십시오 했을 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법 조치하는 건 저는 그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실 프랑스 우리보다 선진국입니다. 시위문화 선진국입니다. 독일, 미국 한 절반, 한 15개 주 정도, 스위스가 다 복면금지법을 만들었고, 이게 거기서 위헌 소송이 붙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위헌 소송에서 이건 합법이다.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국민들의 아까 말대로 황산 마스크 쓰는 것도 처벌하냐. 이건 과잉 해설입니다. 과잉 해석이다. 코미디이고요. 정말 범법에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마스크 벗어라. 사진 찍자.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 박용진 전 대변인 어떤 까닭 때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를 좋아하면서도 이럴 때 되게 실망스러운데. 실망스럽다. 보면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서 아직도 40%의 초등학교 화장실이 재래식이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저도 뭐 김무성 대표 이런 재래적인 사고방식에 대단히 놀라는데요. 복면금지법이 재래식 사고방식. 아니, 왜 이렇게 놀라느냐면 아니, 복면 때문에 우리 사회에 시위가 생겨요? 복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정치권이 갈등을 해결해 줄 생각을 하지 복면을 벗길 생각부터 하고 있다는 거 전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애가 울면요.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입을 틀어 막아요?
전물리죠. 전물리거나 예. 애가 아프면 약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게다가 제1당 여당의 대표가 다음 대통령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예. 입을 틀어막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요. 그러니까 게다가 검찰총장 어저께 인사청문회 있었거든요. 이분도 뭐라고 하냐,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타당한 거예요. 법적으로 봐도 무조건 지금 새누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가윤 의원의 대표 발의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집회가 과격해지면 복면을 금지토록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 복면을 소지 착용하면 그거를 금지시키겠다는 거. 복면을 소지하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습게 해석을 하면, 아니 그럼 여름 땡볕에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여성들이 이렇게 떼 앞에서 앉아가지고 집회할 때 이 복면 금지법 때문에 얼굴 다 타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예. 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습게도 그 반대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 과격한 집회가 발생하고 우리 사회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건 정치권이 우리 사회에 우는 서민들, 우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해결해주지 않은 채로 입만 틀어막겠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발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면에서는 여당도 큰 책임 있고 야당도 책임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입 막아서 복면 복면이 뱉어서 본질이 아니다. 해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복면이 본질이 아니다. 야당, 저도 우리 사회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이분들에 대해서 정치권 또 가진 자가 돌봐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도둑질하는 걸 봐줄 수 있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불법하는 걸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없다고 이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경찰차 때려 부수고 의경들 쇠 파이프로 때리는 걸 그걸 용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구조 문제 때문에 모든 범죄를 다 용납한다? 그건 지나친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국 사회 시민문화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광화문 한복판에서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예. 경찰 때리는 거 있을 수 그건 이제는 막아야 됩니다. 그건 막는 한 방편으로서 저는 한시적으로나마 복면 방지법을 어느 정도는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면 방지법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고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분위기 전환해 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문득 궁금한 생각.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 세 분 손을 잡는 건지 마는 건지, 안철수 의원은 나머지 두 분과 함께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박원순 손 잡고 안 기다리는 문, 박안문. 과연 이 세 분의 연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를 포함한 이 정치부 기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선거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과 이 문재인, 박원순 이 세 분의 과연 의견들, 목소리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제가 옆에 준비를 해봤는데 각각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로 이 교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통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기득권 내려놓고 헌신해야 된다.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근본 혁신안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계속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4일쯤에는 뭔가 답을 내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장고 들어갔는데 과연 이번에 안철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해지는데 중재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안철수의 혁신안을 수용하고 안철수는 문재인의 연대 제안을 수락해야 된다라고 3선 이상의 중진 의원 18명이 성명을 냈는데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이 반발이 심한데 아니 최고위원들을 뽑아놓고 우리랑은 상의도 안 하고 우리가 핫바지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주승용 최고위원 지도부와 상의 없는 문재인의 독단 행동은 수용을 불가한다. 이쯤 되면 또다시 야당의 난이 재현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정성희 위원님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동아일보 30면 사설 제목 문안박 연대 서울시를 야당 총선에 이용할 작전인가 동아 사설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어저께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대통령과 지자체장, 국회의원이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정치 행위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지자체장은 집행기관이라는 점에서 전문 정치인인 국회의원은 다르다. 쉽게 예. 말하면은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선직 서울시장으로서
물론 총선이나 선거 자체는 중앙선관위라는 조직이 있지만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다음에 선거 공보문 발송, 선거인 명부 작성 이런 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장이라는 건 상당한 선거 개입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문안박 연대에 박원순 시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서울시를 야당이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어저께 얘기한 대로 만약에 문 시장과 문 대표와 박 시장이 묻고 싶다. 만약 새누리당이 자기 당 소속 지자체나 박근혜 대통령을 여당의 총선 등의 임시 지도부에 포함시킨다면 야당은 용인하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묻고 있는 내용, 문안박 연대, 야권의 기득권을 개혁하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를 이용하려 하는 것인가 묻고 있는데 이문선 변호사님, 문안박 이 세 분의 연대에 대해서 일단 문밖에서는 뭔가 공감과 소통과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안쪽에서. 그러니까요. 안쪽이 계속 조용해요. 원래 안이 더 중요한 건데 안보다 박보다는 안이 중요한 건데 지금 안이 그러니까 문 밖에서는 뭔가 있는데 안쪽에서는 조용한 모양입니다. 요즘 우리 임 변호사가 자꾸 유행어 밀어요. 아 그런 거예요? 좀 더 밀어주세요. 네.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의 생각. 어떤 생각일까? 근데 안철수 의원 이게 참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왜 내가 이용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이용당하는 게 안 당하는 것보단 차라리 나을 때 분명히 맘 상할 게 뻔히 아는데도 왜 내가 두 번을 아주 너무 크게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 쪽에서 공개적으로 유독 문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두 분이 말씀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했나요? 다른 분하고는 안 그러는데 문 대표하고만 꼭 그렇더라고요 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용당할 게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지금 내 입지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이거 이용당하고 맘 상할 거니 아니냐. 김 앵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이용 당하겠어요?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용을 안 당하고 가만히 있느니 이것 또한 좀 애매한 그런 이대로 쓰러져 갈 것이냐. 그거죠. 만약 이용을 안 당하면 쓰러질 염려가 있는데 이대로 쓰러져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용을 당하고 다시 한번 내 이름 옆에 대표를 붙일 것이냐. 진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아니면 전 의원님, 이용을 당하는 게 이용당하는 줄 알면서 이용을 당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이용을 안 당하고 임윤선 변호사의 말처럼 쓰러져 가는 게 낫습니까? 지금 몸값 튕기는 거 아니겠어요? 몸값 올리기다. 네. 안철수 전 대표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사실 안철수 의원도 선택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권 지지율 정도라면은 말만 대권 후보지 대권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야당 내에서의 안철수 의원의 그 범위, 영역을 본다면 대권 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뭔가 정치판이 하면 사건을 저질러야 되는데 그 사건을 저지른다는 것은 문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과거 혁신안,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한 혁신안을 다 무시했었거든요. 그 혁신안도 아니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박원순 시장 문제는 또 여당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비주류의 공격을 다 이번에 없애버린 거예요. 모든 언론이 안철수가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다 톤 자체가 바뀌어버린 차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주류, 박지원, 김한기 이 비주류는 이제 언론에서 나오지가 않게 돼버린 겁니다. 엄청난 효과를 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장 덤벼들었지. 이게 뭐냐? 나는 뭐냐? 당시 주승용 의원 말도 맞습니다. 최고 지휘부는 그럼 뭐냐? 이제 최고위원은 다 사라지는 것이냐? 그래서 이때 정청래 의원이 왜 한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은 최고위원이 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삼가 지도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삼가 지도체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건지 전 굉장히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문재인 대표는 현재 난국을 타파하는데 굉장히 문안박 연대라는 신조어 이걸 통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 비주류의 지금 저항을 한마디로 다 없애버렸으니까요. 야당 소식에 가장 등한 박용진 대변인께 내부 소식 듣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시장 이 세 분의 속내 어떤 분위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디테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조용하냐 여기까지 관심이 많으시나 지금 우리는 디테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크게 보자. 크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문화마견대를 주장해온 저로서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여러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크게 결단하고 움직여야만 안도 살고 박도 살고 문도 살고 예, 야당도 산다. 지금 저 제1야당 변천사 꺼내는 거 보니까 답답합니다만 예, 말씀하시죠 뭐. 예. 예. 제1야당 변천사 제가 꺼내는 거 보셨네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도로 민주당으로 당명 이름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너무 길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으로 바꾸자라는 움직임이 당내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미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장외 정당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도로민주당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새정치도 버리기 애매한 상황. 야당의 변천사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통일민주당, 민주자유당, 평화민주당, 신민주연합당. 그래서 어찌됐든 민주당. 우리의 뇌리 속에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강합니다. 중간에 새정치 국민회의도 갔다가 새청년 민주당도 갔다가 그러다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나눠졌다가 둘이 또 합쳐서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왔다가 통합민주당으로 갔다가 그냥 또 민주당으로 왔다가 민주통합당으로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왔다가 새정치연합과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왔다가 다시 올라가세요.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름 등록이 돼 있다. 이제 도로민주당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야당의 대변인으로 있는 동안 당명이 3번 바뀌고 당대표가 9번 바뀌었던 경이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박용진 대변인. 그럼 이름 뭐로 가는 게 좋겠어요? 아이디어를 받자고요, 여기서. 대충 처음에 그 새정치연합하고 민주당이 통합했던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통합시켰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밀었던 건 새정치민주당이었어요. 새정치민주당을 하자. 지금 당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데는 이 문자를 보내려면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홍길동입니다까지만 가면 90%가 거의 꽉 차요. 다 찬다. 그래서 단문으로 못 보내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국민들도 잘 못 알아듣고 민주당을 줄이자 지금 얘기가 많이 있죠. 정성희 위원의 아이디어는? 민주당을 누가 등록을 했냐 했더니 김민석 전 의원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학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그렇게 알박기에 능한지 몰랐어요. 그건 알박기다. 설득을 해서 예. 민주당 이름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져오자. 한영원 의원. 요즘 진실이라면 유행이죠. 진실민주당. 진실민주당. 그다음에 진짜 민주당. 대통령이 민주당 많기 때문에. 예. 진실한 당, 이런 것. 과연 민주당의 새 이름,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저희 돌직구쇼 게시판에 한번 추천해 주시면 혹시 민주당 이름 고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인사드리죠. 잠깐만요.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아껴놨던 기사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김인식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구는 끝나봐야 안다. 야구는 끝나봐야 안다. 어제 저도 야구 보면서 8회 말까지 답답했지만 야구는 9회입니다. 9회 4대3 역전승 통쾌했고 그 중심엔 이대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타와 투수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한국이 이겼습니다. 오늘의 피날레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